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피부와 골 독성을 해보려고 해요. 피부는 알다시피 우리 인체를 이루고 있는 가장 겉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화학 물질에 쉽게 노출이 되고는 하죠.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품이나 샴푸 등을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섬유 유연제 같은 이러한 다양한 화학 물질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미세먼지와 그 다음에 햇빛과 같은 다양한 외부 인자에 의해서도 자극을 받고는 합니다. 이 뼈 역시나 중요한 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의 뼈는 다양한 화학 물질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작용을 미치는 곳은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든 화학 물질이 아니어도 우리의 뼈가 어떤 마커에 의해서 조절이 되게 돼 있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와 골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가장 먼저 피부부터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피부는 그 전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피부는 다양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소화기 계에 있는 이러한 애들이 노출이 되었을 때, 화학 물질이 노출되었을 때랑 다르게 피부는 또 다른 흡수 메커니즘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잖아요. 피부는 인체 표면의 외곽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어떤 곳은 피부가 얇고 어떤 곳은 피부가 두꺼운 곳들도 있죠. 그래서 0.5에서 4m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지만요. 굉장히 이렇게 얇기는 하지만 면적은 1.5에서 2제곱미터.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체중의 무려 6%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피부는 크게 죽은 각질 세포와 케라티노사이트라고 하는 각질 형성 세포로 구성이 된 표피층, 가장 겉에 있는 층과 그 다음 섬유화 세포의 진피층, 지방세포로 이루어진 피하 지방층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피는 다시 각질층과 과립층, 유극층과 기저층으로 이렇게 각각 나뉘게 돼요. 피부의 장벽 기능은 주로 15개에서 20개 층의 각질세포층으로 구성이 된 10에서 40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각질층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피부 장벽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피부 장벽이 강화가 돼야지 우리가 외부 유해 물질들로부터 방어가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이러한 보습, 이 촉촉한 이 피부가 바깥으로 수분이 뺏기지 않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리브영에서 화장품 설명하는 것들 보면 이 장벽 기능이 되게 많이 강조가 되어 있고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질층은 또 피지, 천연보습 인자와 세포간 지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네는 유기적인 층을 구성해서 친수성이나 친유성 장벽 기능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화학 물질의 흡수를 차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화장품 역시나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분자, 저분자 콜라겐 이런 것들처럼 분자량을 작게 해서 흡수가 더 잘 되게 하기도 하고 요즘은 다양한 이제 화장품 관련 뷰티 디바이스들도 이런 흡수를 촉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는 하죠. 피부는 어쨌든 체온 유지나 항균 작용, 전해질 평형 유지처럼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각질 형성 세포, 세포 생성 세포, 모낭, 피지선, 땀샘, 비만 세포, 랑게란스 세포 등 다양한 염증 세포와 면역 세포도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피부는 피부세포와 부속기, 결합 조직이 복잡한 항상성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알다시피 아토피 피부염, 건선, 탈모증, 백반증, 색소 질환 등 다양한 피부 질환과 노화로 인한 주름과 과색소증의 표적 장기가 되는 것도 바로 피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피부는 굉장히 다양한 화학 물질에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 물질 독성의 표적 장기로도 독성학적 중요성이 굉장히 높죠.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피부 독성은 산업 현장에서 화학 물질에 의해 빈발하는 독성 사고들 중 상위 무려 2위에 해당이 되고요. 그 경제적 비용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어요. 또한 피부는 화장품, 생활용품, 그리고 연고 같은 국소적용 의약품 등의 주요 인체 정용 부위로서 이들의 품목에 허가를 할 때
반드시 이 피부 독성, 이 안정성 평가의 대상이 되고는 합니다. 이 피부에 의한 독성은 크게 피부를 통해 흡수돼서 전신 독성을 일으키는 것, 피부 자체에 의해 직접적으로 독성을 일으키는 것, 피부의 면역계 반응에 의해 나타내는 독성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대표적인 피부 독성으로는 접촉성 피부염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러한 접촉성 피부염은 자극성과 알레르기성이 있고요. 또 환경 자외선과 독성 물질과의 복합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광독성, 관과민성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두드러기나 피부암, 백반증, 과색소증 등 복합적인 독성 반응을 발현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피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대표적인 독성 유발 물질과 독성 기전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아까 방금 가장 먼저 나타난 피부 독성으로 접촉성 피부염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접촉성 피부염은 화학 물질의 직접적인 피부 노출에 의해서 일어나요. 피부 독성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90%를 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독성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접촉성 피부염은 자극성 접촉성 피부염과 감작성을 동반하는 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이 둘은 작용 기전이 다르고요. 그럼 먼저 자극성 접촉성 피부염부터 살펴보면 얘네는 화학물질의 피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1차적인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게 돼요. 얘네들은 이제 노출의 농도와 시간에 비례해서 독성이 노출 부위에 발현이 되게 되죠. 대부분 급성 반응을 보이고요. 가역적인데 화상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화학열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진에 있는 것처럼 붉은색을 이렇게 피부가 띠고 있게 되죠. 이 부식성의 산이나 알칼리, 강력한 산화제 또는 환원제 등의 물질들이 이 각질층을 손상을 시키게 되고요. 그러면 세포 독성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죠. 그러고 나면은 2차적인 염증을 야기해서 생기게 되는 건데요. 증상은 붉어지는 것, 그러니까 홍반이죠. 가려움증, 심해지면 통증이나 수포, 박피나 궤양 등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1차 자극은 그 정도에 따라서 부식성, 자극성 또는 이제 저자극성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게 돼요. 그래서 부식성은 카테고리 1, 자극성은 카테고리 2, 저자극성은 카테고리 3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을 살펴봐야겠죠. 알러지는 우리 그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면역 반응인데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는 면역 반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도요. T세포가 매개하는 과민 반응이에요. 화학 물질이 피부 내의 단백질과 합텐 반응을 통해서 결합을 하게 되면은 항원으로 인식이 될 수가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랑게르한스 세포에 의해서 표면에 표지가 되고 임파절에 전달이 돼서 특정 T세포의 증식을 유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노출이 됐었을 때 강력한 면역 반응을 유발을 해서 생기게 돼요. 이 랑게르한스 세포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피부 조직에 상주하는 수지상 세포를 의미를 해요. 이 다양한 종류의 화학 물질이 감자성을 나타나게 되고요. 화장품 성분에 의한 피부 이상 반응의 주 기전이 바로 이 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은 피부가 붉어지는 경우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염색약 같은 거를 사게 되면요. 피부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살짝 발라봐서 부작용은 없는지 확인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니켈, 크롬, 코발트 등의 금속 원소에서부터 연모제 중에 있는 이러한 성분들, 그리고 방부제인 포르말데하이드, 천연 성분인 포이즈 아이비, 이러한 애들이 다양한 피부 과민성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1차 자극성과는 다르게 용량이나 노출 기간에 의존적이지 않아요.
이게 바로 자극성 접촉성 피부염과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개인차가 매우 크죠. 우리 같은 화장품을 쓰더라도 누구는 알러지가 있고 누구는 알러지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매우 적은 양에 의해서도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극성 접촉성 피부염과 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은 각각 그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피부 부식성 물질들의 대표적인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암모니아, 산화칼슘, 염소, 에틸렌 옥사이드, 염산, 불산, 과산화수소, 메틸브로마이드, 산화질소, 인, 페놀, 수산화나트륨,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등등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이렇게 피부 부식성 물질들로 알려져 있어요. 이러한 애들에 이제 노출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강력한 피부 부식을 유발을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통증 같은 것들을 유발을 할 수도 있고요. 동상 증상 같은 것들을 유발을 하는 애들도 있고 발열, 수포를 유발을 하고 화상을 유발을 하는 다양한 이러한 피부에 데미지를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표 3-46에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다양한 독성 물질들의 예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치료제, 국소 치료제들도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고요. 개인 위생용품, 식물 유래 물질, 살균제, 고무 제품, 가죽 제품, 접착제, 금속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되는 다양한 물질들이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분들이 왜 피부염을 유발을 하고 왜 조심을 해야 되는지 잘 알아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알아볼 피부 독성은요. 광독성과 광과민성입니다. 말 그대로 광, 이 빛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갈 때 깜깜한 곳에서 살고 있지 않잖아요. 늘 이렇게 햇빛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200에서 700나노미터 파장의 가시, 자외부 태양광의 빛을 흡수하고 활성화되는 화학물질은 빛과 함께 노출이 될 경우에 피부의 세포 독성과 피부 감작성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특히 UVB 파장 영역. 이 UVB 파장 영역은요, 290에서 320나노미터 정도 되는데, 이러한 태양광은 DNA 등 생체 분자들과도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에 손상을 줄 수가 있게 되죠. 자외선에 노출이 된 피부는 우리가 홍반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색소 침착과 주름 등의 노화 현상을 유발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크림을 굉장히 잘 발라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외선은 DNA의 산화적 손상을 일으키고요. 만성적인 자외선 노출은 피부의 위촉과 함께 색소 질환과 이 흑색종 등의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급성적으로 고용량의 자외선에 노출이 되게 되는 경우에는요. 이 붉어지는 것 이외에도 화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름철에 해변 같은 데 놀러 가서 너무 강력한 햇빛을 계속 받게 되면은 부종이 생기고 수포나 심한 경우에는 궤양이나 통증의 증상이 관찰되기도 하잖아요. 이 UVB가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파장이지만 이 지표에 도달하는 양이 적어요. UVA는 바로 320에서 400나노미터인데요. UVB보다 약 100배 정도 많이 도달은 하지만요. 그 생물학적 효과는 UVB의 1000분의 1 이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UVB와 UVA가 각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피부에 다 데미지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있는 선크림을 확인을 해보면요. UVA, UVB 모두 이렇게 차단 효과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살펴봤다면은 UVB가 이런 애고 UVA가 이런 애구나 하는 것들을 구별을 해주면은 더 우리가 재밌게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이 광독성은 피부나 전신으로 노출이 돼서 피부에 도달하는 화학 물질이 자외선을 흡수를 하게 되면요. excited state 이렇게 활성화가 된 다음에
에너지를 주변의 분자들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유해 물질로 변해 피부의 세포의 독성을 일으킬 때 관찰이 되게 됩니다. 광과민성은 화학 물질이 빛을 흡수를 한 다음에 활성화가 된 후에 합텐 반응 등을 얻게 되어 나타나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네들을 특히 포토합텐 반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광과민 반응은 T세포가 매개하는 사형 과민 반응, 즉 지연형 과민 반응으로서 광독성과 구별이 돼요. 광과민성은 항균, 항생물질이나 향료 등에 의해서 자주 유발이 되고요. 자외선 차단제, 식물 추출물, 농약, 의약품 등에서도 다양하게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광독성 유발 물질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물질들이 광독성을 유발을 하고 있죠. 항생제, 항히스타민제, 항말라리아제, 심장작용약물, 항암화학요법제, 혈당 강화제, 항정신병 약물, 엔세이드류, 피부적용 약물, 염료류,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이걸 비롯한 다양한 물질들이 광독성을 유발을 하고 있어요. 광과민성 물질들도 마찬가지죠.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도 우리가 빛을 막을 때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성분에 따라서 잘못 쓰게 되면 광과민성 물질이 되곤 합니다. 그거 말고도 항미생물제, 다양한 의약품들, 머스크 같은 방향제, 식물 및 식물기원 물질이나 농약 같은 애들도 빼놓을 수 없는 광과민성 물질들의 예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외에도 다양한 피부 질환들이 화학 물질의 독성과 연관되어 연구되고 있습니다. 지방산, 오일, 석유류나 할로게나 방향족 탄화수소 노출과 관련된 여드름, 색소 생성 세포의 활성화, 증식 또는 사멸과 관련된 과색소증이라든지 백반증, 비만 세포의 활성화와 이로 인한 두드러기, 탈모, 이런 애들도 모두 피부 질환 관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외에도 과민성 자가 면역 질환이나 독성 표피 파괴 사용해 이런 애들은 진경제, 소염제, 항생제, 다양한 약물들의 부작용으로 드물게 보고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또 자외선 노출이나 PAH, 비소 등에 의한 피부암 유발 가능성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화면에 보는 것과 같이 굉장히 심각하고 아픈 이러한 피부 독성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사실 우리가 염산이나 황산에 의해서 피부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그것이 알고 싶다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사건에도 보고가 된 적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도 어찌 보면 모두 피부 독성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피부 독성에 의해서 살펴봤었는데요. 피부 독성의 타입이나 전반적인 메커니즘, 피부의 이러한 구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가야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우리가 피부에 대해 살펴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골과 연골 조직을 살펴볼 차례예요. 이 골 조직은요, 치밀골과 해면골로 되어 있어요. 치밀골은 말 그대로 치밀하다. 80에서 90%가 석회화된 두꺼운 조직으로 굉장히 높은 골 강도를 나타내게 돼요. 이 치밀골의 기본 단위는 골 단위, 골원이라고도 불리게 되는데요. 해면골은 50에서 90%의 기공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처럼 해면, 3차원 해면상 구조, 이 뻥뻥뻥뻥 뚫리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고요. 체액과 접촉하는 넓은 표면을 갖고 있어서 여기에서 세포 간 신진대사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사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활성도가 높고요. 이 치밀골보다 이 해면골이 골대사 회전이 더 빠른 거죠. 골 기질은 제1형 콜라겐 등의 단백질이나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망상구조의 유기기질에 단단한 칼슘 수산화인 석회, 이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가 침착해서 석회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칼슘과 인은 이러한 결정의 형태로 저장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칼슘과 인이 가장 많이 이렇게 존재하는 곳이 바로 이 골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 뼈의 구조는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골은 전체 조직에서 산재하는 이 베이직 멀티셀룰라 유닛, 이 기본 다세포 단위, 줄여서 BMU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재형성이 되게 돼요. 이 뼈에는 골 형성 세포인 오스테오블라스트, 한국말로는 조골세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뼈를 생성하는 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골 흡수 세포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오스테오클라스트, 한국말로는 파골세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골 유지 세포인 골세포, 오스테오사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얘네들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부갑상센 호르몬, 이 PTH와 칼시트리올 등의 호르몬뿐만 아니라 주변 세포의 미세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골 조직의 연간 회전율은 신생아의 경우는 무려 100%예요. 성인은 18%고요. 건강한 성인은 매년 300만에서 400만 개의 BMU가 새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골세포는 주위의 다른 골세포와 접촉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상당히 긴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 조골세포와 팔골세포의 활성을 조절을 하게 돼요. 인체의 모든 대사들이 그러하듯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골 대사에는 이렇게 다양한 인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방금 오스테오블라스트와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존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골 형성 세포와 이 골 흡수 세포, 얘네들의 밸런스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밸런스가 잘 맞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 골 흡수 세포는 올라가지만 골 형성 세포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점점 골다공증이 유발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 중에는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전사 인자와 그 다음 성장 인자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뼈에는 이러한 세포군과 뿐만 아니라 골 기질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처럼 말이죠. 이렇게 유기질과 무기질 성분들 역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뼈는 세포와 골 기질, 이런 애들의 밸런스에 따라서 흡수가 되기도 하고 새로 형성이 되는 이러한 사이클들이 돌게 됩니다. 이 연골 조직은 그 다음으로 연골 조직은 혈관과 신경, 림프선이 없어요. 재생이 잘 일어나지 않는 굉장히 특이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연골이 한번 닳게 되면은 재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술을 또 하기도 하잖아요. 이 연골은 무기질인 칼슘 수산화인 석회와 유기물인 이형 콜라겐과 단백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골 및 연골화 골조직의 괴사나 외상 등에 의하여 질병이 흔하고요. 관절염의 주요 치료 타겟이 되는 거죠. 이 연골은 연골세포, 이 콘드로사이트와 섬유질 기질로 구성이 되는데 연골세포는 소강 속에 들어있고요. 다량의 지방질과 글라이코젠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섬유질 기질은 연골의 높은 탄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연골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압력과 장력 등에 잘 견딜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연골과 골 조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구조 역시도 기본적으로 잘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연골 조직 독성을 이제 살펴봐야겠죠.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이 골괴사입니다. 오스테오 네크로시스예요. 말 그대로 골 조직이 죽게 되는 건데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골 조직이 죽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대퇴골의 상부와 어깨, 무릎, 척추 등에서만 나타나지만 전신에서도 모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된 원인으로는 골이나 골혈관의 손상에 따른 이러한 외상에 따른 손상을 꼽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방사선이나 지나친 음주, 코르티스테로이드 제제의 장기간 복용 등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주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는요, 혈관의 지방질을 침착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에 괴사를 유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골다공증 치료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의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악골 괴사가 보고가 된 적이 있어요. 사진에서 보면은 되게 징그러운 모습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뼈에 데미지를 입는 화학 물질들도 존재한다는 거.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구루병, 그 다음에 골연화증입니다. 구루병은 아마 많이 들어봤었을 거예요. 비타민 D3, 칼슘, 인해 대사 장애로 인해서 무기질, 유기질의 비율이 감소를 하게 되면요. 골이 가늘어지고 단단해야 되는 골이 연화되는 질병을 의미를 해요. 주로 이제 미성숙한 유아기나 소아기에 나타나는 경우 구루병이라고 하고요. 성인기에 나타나면 골연화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구루병의 주요 증상으로는요. 성장장애를 들 수가 있고요. 또 O자 다리, X자 다리 등도 있고요. 골연화증은 근력저하, 보행장애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골 조직의 칼슘 용출로 인해 골밀도가 감소하는 골다공증과는 원인이나 증상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골다공증은 뼈의 구성은 정상뼈와 동일하지만 뼈가 가늘어지고 용적이 감소해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를 의미를 하지만 골연화증은 이거랑 다르게 뼈의 총 용적은 동일하지만 이렇게 단단한 이게 잘 안 돼서 뼈가 연해지면서 약해지는 상태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이제 다른 점이죠. 이 골연화증이 발생하는 원인인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 D3 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어떤 질병이 걸리고 이런 거 했었을 때 아마 비타민 D3 부족으로 구루병을 들어봤었을 거예요. 이 외에도 구루병 유발 물질로는요, 카드뮴, 스트론튬 같은 중금속들도 있고요. 의약품으로는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 그 다음에 또 비스포스포네이트계 약물, 그 다음에 주사용 알루미늄, 항암제인 이 이마티닙 등이 있습니다. 특히 납은 골기질에 침착해서 석회화를 저해를 시키게 돼요. 이 석회화가 있어야지 우리가 뼈가 단단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카드뮴은 신장의 칼슘 재흡수 저해를 초래를 해가지고요. 골연화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뼈가 단단해지는 거는 칼슘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었잖아요. 우리 몸에서는 이 칼슘의 호메오스타시스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우리 뼈에 있는 칼슘, 신장에서도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호르몬, 얘네들이 모두 다 이렇게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데 카드뮴은 신장의 칼슘 재흡수 저해를 초래를 해서 골연화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골다공증, 오스테오포로시스입니다. 이 에스트로겐 같은 성호르몬의 감소 또는 부갑상선 기능 항진, 부신피질 스테로이드제 등에 의해서 이 골대사 회전이 증가하거나 골 재형성 대사의 균형이 파괴가 되어 골밀도가 감소하는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뼈가 단단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균형이 파괴됐을 경우에 이러한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는 칼슘 흡수를 감소시키면서 칼슘 배설은 증가시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원인 물질로 꼽을 수가 있죠. 아까 이야기했던 골연화증과 다르게 무기질, 유기질의 비율은 정상과 거의 비슷합니다. 보통 폐경 후 발생하는 경우를 제1형 골다공증, 70세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를 제2형 골다공증, 이 노인성 골다공증으로 분류를 하게 돼요. 이 제1형 골다공증은 주로 해면골에서 특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여성 호르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트로겐은 파골세포로의 분화는 억제하면서 이 조골세포로의 분화는 촉진을 하고요. 파골세포의 세포 자멸사를 촉진하면서 동시에 조골세포의 세포 자멸사는 억제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에스트로겐의 결핍은 골다공증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게 되죠.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은 제가 실제로 실험을 했던 사진인데요.
이 마우스에서 이 난소를 절제를 했어요. 난소를 절제를 해 가지고 폐경기 모델을 만든 것입니다. 주로 우리는 이 골다공증이 폐경기 이후의 여성한테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에스트로겐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모사를 하기 위해서 이 마우스의 난소를 절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난소를 절제한 모델을 우리가 이 오바렉톰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델을 우리가 OVX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옆에는 이렇게 난소 절제를 해서 골다공증을 유도를 한 마우스의 이 마이크로 CT를 찍은 사진이에요. 이 허벅지 뼈, 이 뒷다리 뼈를 이렇게 우리가 CT로 이제 절단면을 확인을 한 것인데요. 실제로 골다공증처럼 이렇게 뼈에 이러한 해면골이 굉장히 뻥뻥뻥뻥 이렇게 뚫려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바로 골육종, 오스테오제닉 사코마입니다. 바로 이 골 조직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에요. 전체 악성 종양 중에서는 약 0.2%를 차지하는 좀 드문 암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주로 젊은 연령층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약 60% 정도는 소아기나 청소년기에, 10% 정도는 20대에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나이가 많이 든 후에 발생을 하는 다른 암들과는 좀 차별점이 있죠. 현재까지 알려진 고륙종 유발 물질로는 라듐이 있고요. 라듐은 칼슘과 마찬가지로 이 알칼리토류 원소로서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기 때문에 칼슘이 많은 뼈에 침착해서 독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4 라듐, 226 라듐, 그리고 228 라듐은 IARC 그룹 1에 해당하는 발암 물질이에요. 이 IARC 그룹 1은요. 사람한테도 정말로 이 암을 유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강력한 발암 물질인 경우에 우리가 그룹 1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인체 내에서 칼슘과 유사한 대사 과정을 거치고 골 표면에 침착을 해서 골육종을 유발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 외에도 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도 골육종의 위해 인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듐은 얼마 전에 우리가 침대였었나요? 매트리스에서 이 라듐이 많이 발견이 돼가지고 뉴스에서도 엄청 많이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라듐이 대표적인 발암 물질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 뼈에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과 메커니즘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건 바로 중금속입니다. 다양한 우리 장기 독성할 때 이 중금속이 빠지지 않고 있죠. 특히 납은 초기에는 간, 신장 등의 조직에 분포되었다가 골격으로 재분포가 되어 성인의 경우 94%, 어린이의 경우 73%가 골조직에 축적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불용성의 염의 형태로 침착하게 되면서 골의 선형 성장을 저해를 하게 됩니다. 해면골에서의 반감기는 2년에서 8년이에요. 치밀골에서의 반감기는 무려 20년 이상으로 굉장히 길죠. 또한 임신 중에는 산모의 골 조직으로부터 납의 이동성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혈중 납이 2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골격에 축적된 납은 혈중으로 용출이 된 후에 우리 태반 혈액 관문을 통과해서 태아한테까지도 이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이러한 독성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건 바로 카드뮴입니다. 이 카드뮴에 의한 골연화증은 바로 이 이타이병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만성 독성 증상이에요. 이 이타이병은 아프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사진에 보는 것과 같이 뼈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기형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골연화증 발생 기정은 다양한데요. 첫 번째로 신세뇨관의 기능 손상으로 인한 칼슘의 재흡수, 두 번째로는 비타민 D3의 활성화에 필요한 효소, 이 활성 저하로 인한 장에서의 칼슘 흡수 감소, 세 번째로는 위의 두 요인으로 인해서 감소된 혈중 칼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이 동원이 되게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파골세포 활성화로 인한 골 손실 등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렇게 그림으로 또 나와 있는데요. 혈액에 있는 칼슘 레벨은 항상성을 유지를 하려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했던 대로 뼈와 신장 그리고 다양한 기관에 있는 호르몬 등에 의해 가지고 우리 혈중에 있는 이러한 칼슘 레벨은 항상 항상성을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다양한 이러한 뼈 독성을 이렇게 유발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납이나 카드뮴 말고도 고농도의 알루미늄은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의 활성을 모두 억제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골의 제형성이 억제가 되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부갑상선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골연화증과 무력성 골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투석액의 고용량으로 함유된 알루미늄에 의한 골연화증이 만성심부전 환자에게 나타나기도 해요. 중금속에 의해서 뼈의 독상을 유발하는 물질은 아까 전에도 살짝 이야기를 했던 비스포스포네이트입니다. 이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체내 파이로포스페이트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 PCP 구조물로 사이드 체인의 구조 변화를 통해 골 대사 조절 활성을 갖는 다양한 유도체가 개발이 되었어요.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이 파이로포스페이트와 달리 PCP 구조로 인해 가수분해가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긴 반감기를 갖게 됩니다. 이 계열의 약물로는 알렌드로네이트, 졸레드론산 등이 대표적이고요. 골다공증이나 파제트병, 악성 종양의 골 전이로 인한 통증이나 병적 골절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이 돼요. 얘네는 파골세포의 기능을 저하시켜서요, 골흡수를 방해하고 부가적으로 관절염 치료 시 관절 내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는 효능을 나타내요. 하지만 아까 우리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골괴사의 발생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파골세포를 과도하게 억제하면서 골 교체율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이게 되고요. 특히 국소적인 손상이 있는 경우 치유가 되지 않고 골괴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굉장히 이렇게 징그러운 이러한 사진을 살펴봤었죠. 세 번째 요인은 HIV 감염과 테노포비르입니다. HIV에 감염된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골다공증이 무려 3배, 골절 발생률도 2배 정도 더 높아요. 그 이유는 HIV 감염이 IL-1이나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 이 TNF-알파 등의 염증맥의 물질을 증가시키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파골세포의 분화가 증가해서 골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HIV 감염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이 바로 테노포비르입니다. 근데 이 약물은요, 근위세뇨관 손상을 유발하고 인산염의 과다한 배출을 유도를 하기 때문에 저인산 혈증을 유도할 수 있어요. 저인산 혈증으로 인해서 골기질 형성이 감소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골통증을 동반한 골연화증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골통증이 없더라도 인산요증이 지속이 되면 골감소증, 심할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입니다. 이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거는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면역 억제나 항염증 작용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알러지, 자각면역질환, 천식, 관절염 치료에 널리 쓰이는 합성 스테로이드 약물의 핵심 성분이 바로 이 글루코코르티코이드입니다. 이 글루코코르티코이드에 의한 골다공증은 가장 일반적인 약물 유발성 골다공증이에요. 이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골 손실을 일으키는 기전은 이렇게 PPT에 잘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장에서의 칼슘 흡수를 억제를 하고 소변으로의 칼슘 배설을 증가시켜서 2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겨 골 흡수가 증가가 돼요. 두 번째로는 조골세포를 억제를 해서 골 형성이 감소가 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 상선의 기능을 저하시켜서 골 소실을 유발을 합니다. 대체로 골다공증의 발생은 사용한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총량과 기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반감기가 짧은 이러한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효과가 있는 최소한의 용량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 글루코코르티코이드에 의한 위험을 미리 인식하고 대처함으로써 이 골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성 스테로이드 이런 약물들도 오래 사용을 하면은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2010년에 있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유발 골다공증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이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복용하는 모든 환자에게 칼슘을 하루에 1200에서 1500mg 그리고 비타민 D를 800에서 1000 IU 정도 보충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러한 혈액칼슘 레벨 항상성 이 그림이 또 나왔죠. 이 그림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는 항경련제입니다. 이 항경련제가 골대사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일부 보고가 되었는데요. 장기간 항경련제를 복용한 환자들에서 혈청 칼슘 농도와 비타민 D 수치가 감소한다고 하였고요. 비타민 D 수치가 감소함으로써 2차적으로 혈청 칼슘 농도 감소랑 부갑상선 호르몬의 상승을 야기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직접 골세포에 이러한 약물들을 주입을 해가지고 배양하는 실험에서는요, 치료 농도의 항경련제가 골세포 증식을 직접적으로 억제한다는 결과도 발표되었어요. 이러한 결과들을 생각해 보면은 항경련제가 비타민 D와 칼슘 대사의 장애를 유발하거나 항경련제가 골세포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는 바로 라듐입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시계를 비롯한 계기의 문자판, 야간의 지시 표시 등에 이용되고 있는 야광도료는 현재 화학 축광연료가 주류로 되어가고 있지만요. 이전에는 이러한 형광도료에 방사성 물질을 첨가한 것이 이용이 되었어요. 그 중에 많이 사용이 됐던 게 바로 랴듐입니다. 라듐, 226 라듐과 228 라듐은요, 190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 주로 시계용 형광도료에 추가되는 방사성 물질로 이용이 되어 왔어요. 야광시계 같은 걸 만들 때 말이죠. 근데 이 야광시계를 제조하고 있던 여자 작업원들은 발치 후에 얼굴이 붓거나 빈혈, 백혈구의 감소, 감염증 등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고요. 한참 경과하고서도 뼈암이나 골절 등이 많이 발생한 거를 확인을 한 거죠. 1929년 마틀랜드와 험프리스는 라듐에 의한 골육종의 발생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발생이 되는 이유가 라듐을 함유하는 야광 도료를 문자판에 칠할 때 이 붓끝을 뾰족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원들이 입술로 붓끝을 빨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라듐이 체내로 섭취하게 돼서 나타나는 결과로 알려지게 된 거죠. 이 라듐 발견 초기에는 짧은 반감기에 224 라듐이 뼈에 분포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결핵이나 강직성 척추증의 치료에 반복 투여를 시도하는 등 의료계에서 이용이 실시가 되었는데요. 이 스파이스는 라듐으로부터의 알파선에 의한 내부 피폭을 원인으로 하여 약 2,000명의 고선량의 라듐 투여 환자 중 무려 53%에서 골육종이 발생되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라듐에 의한 방사선 유발 골장애가 분명하게 된 이후에 자발광도료로서 사용되는 방사성 물질은 안전성을 중시해서 알파 방사체에서 베타 방사체로 또 에너지가 낮은 핵종, 반감기가 짧은 핵종 등으로 각각 교체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뼈 독성 기전과 유발 물질들을 살펴봤으면 마지막으로 골다공증의 임상적 지표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이 골표지자, 본 턴오버 마커 검사는 골 흡수나 골 형성의 비정상적인 증감을 판단하기 위해서 뼈의 제형성 산모를 검출하는 혈액이나 소변 검사예요. 골 표지자의 비정상적인 증가나 또는 감소는 골다공증의 가능성을 의미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골 표지자는 골다공증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약물 치료 경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이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자는 나이나 성별 등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준치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여러 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진단이나 치료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뼈의 형성은 골 흡수와 이 골 형성과 두 개의 밸런스의 차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골 흡수 관련 바이오 마커입니다. 제1형 콜라겐의 C 또는 M 말단의 텔로펩타이드,
등이 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그것 말고도 우리 DPD나 TRAP5B 등 다양한 것들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 CTX는 폐경 여성과 작은 골 부피를 갖는 골 감소증 환자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와 호르몬 대체 치료 등의 항흡수 치료 모니터링에 주로 사용이 되고요. 이 NTX는 골다공증 치료 시작 전에 기준선을 제한하는 데 이용이 돼요. 하지만 또 DPD는 이 리신 유래의 환상 구조를 가진 콜라겐 분해 산물인데요. 이 약물 치료의 생체 반응을 모니터링 하는데 이용이 되지만 이 텔로펩타이드처럼 뼈의 콜라겐에 특이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RAP5B는 특이하게도 신부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골 흡수 관련 바이오 마커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바이오 마커들이 사용이 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는 바로 골 형성 관련 바이오 마커입니다. 이 골 형성 관련 바이오 마커는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 이 ALP와 오스테오칼신, 프로콜라겐 타입 1 엔터미날 프로펩타이드, 줄여서 PNMP 등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 ALP는 우리 다른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ALP는 뼈의 특이적인 골대사 효소로서 골다공증 치료 시작 전에 기준선을 제한하는 데 이용이 되지만 검사 결과는 간에서 생성되는 ALP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에만 특이적인 바이오 마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오스테오칼신은 폐경 여성에서 뼈 손실 속도의 예측에 도움이 되고요. 이 골 재형성 속도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텔로펩타이드만큼 민감하지는 않고요. 와파린을 사용하는 경우에 검사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PNNP는 콜라겐 및 골 형성의 속도를 반영해요. 가장 민감한 골 형성 표지자이고요. 특히 골 형성 치료와 항흡수 치료를 모니터링하는 데 유용합니다. 국내외 관련 임상학회에서도 골다공증 치료 모니터링과 골절 위험도 예측 시 표준 검사로 PNNP를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다양한 바이오 마커들이 골다공증의 임상적인 지표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번 시간에 피부와 골 장기 독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늘 그렇듯 각 장기의 이러한 해부학적 특성과 어떻게 독성을 유발하는지 메커니즘, 그리고 바이오 마커 위주로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들 듣느라고 고생 많았어요.